자,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비가 좀 멎었습니다만 역시 비 때문에 계속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계속 마찬가지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북한의 수문 문제, 수공 문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NSC 정보관리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요, 결국 우리가 걱정했습니다만 수문을 예고 없이 열긴 했네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 6시경부터 네. 북한의 그 환강댐이 네. 초당 한 200에서 300톤 정도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200톤에서 300톤, 1초에 그 정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전체 저수량이 3억 5천만 톤이니까 많은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떤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 수문도 한꺼번에 연 게 아니고 네. 수문도 일부만 열어서 네. 방류량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한 500톤 정도 방류를 하면은 네. 1시간 만에 군남대에 도달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네. 대비책을 세우는데 그 이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수공을 한다, 물로 공격한다, 이건 아닌 거로 봐야 되겠네요. 요번에는 수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이렇게 방류를 해도 네. 홍수가 심하게 져서 네. 우리 둑이 간당간당할 때 네. 그때 북한이 약간의 물만 쏟아내도 아마 우리 제방을 넘어서 큰 홍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저 얼마 많이 내려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계속 지금 북한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댐이 원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자기네 수위 조절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고 네. 조금 내보낸 거는 계속 만수위를 유지해서 네. 언제든지 수공을 할 수 있는 네.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어저께 예상하기를 설마 이렇게 온 국민이 여기를 지켜보고 있고 북한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하리야 했는데 일단 이걸 보고 북한이 이번엔 좀 자제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만 이정훈 의원은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상태는 저 댐 자체가 물이 원류하니까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거고요. 계속 만수위에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언젠가 또 할 겁니다. 북한의 수공이라 하면 네. 이 환강댐 자체를 폭발시켜가지고 우리 남쪽 지역을 전부 다 물속에 가라앉히는 게 이제 가장 겁이 나는 겁니다. 아예 댐을 폭파시키면 3억 5천만 톤이 한꺼번에 쏠아올 테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그런 시나리오고 네. 요번에 이렇게 북한이 물을 조금 보내고 네. 홍수에도 불구하고 만수 유지한 거는 네. 다른 측면에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 황해도 지역 네. 굉장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산량도 네. 한 4, 50만 톤 정도 감산되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문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네. 만약에 물 관리를 잘못하면은 네. 죽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네. 항상 홍수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최대한 이렇게 가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수공에 비해서는 졸졸졸졸 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피해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 수위라는 게 생각보다 조금만 올라가도 어구가 떠내려가거나 야영객들이 이 침수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정확하게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물 유량을 우리 쪽으로 흘려보냈는지는 파악될 수 있는 관측 장비조차 임진강 유역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군남댐 앞에서나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경계선을 바로 넘어와서부터 유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군 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민간 연구기관들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실상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얼마나 물을 흘려보내고 언제 방류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독점해서 갖고 있는 이 정보당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공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예전에 약속하기를 물을 흘릴 땐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안 지키고 있잖아요. 벌써 7년, 8년 된 일인데요. 네, 2009년도에 북한이 무단 방류를 해서 우리 국민이 6명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남북한 합의에 의해서 환강댐 방류를 할 때는 우리한테 사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번 통보를 했고 또 그렇게 통보 안 하다가 2013년도에 한 번 통보했는데 그러니까 총 3번 통보를 했고 나머지 10여 번은 통보한 적이 없고 무단 방류를 했습니다. 일단 전통문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선이 다 이번 4차 핵실험 이후에 끊겼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들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북한은 약속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새로 대북방송, 북한이 제일 싫어한다는 그 대북방송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내용을 좀 이동윤 차장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녹색 선으로 이제 군사분계선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대형 스피커가 11개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북 방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동형 차량을 이용해서 5, 6대 정도를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배치하고 특히나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네.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방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국방부가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이 고정식은 10개소를 네. 승강하고 네. 그다음에 이동식도 약 2배 정도로 네. 승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식이 훨씬 더 멀리 가네요. 이동식이 사용하면 30km까지 가고 네. 고정식은 대낮에는 10km, 야간은 24km까지 갑니다. 아, 자,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이 싫어하는 것, 부담스러워하는 것 해서 제발 좀 길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방송 내용도 좀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뼈아파야 할 문제들이죠. 네네. 요번에, 미국에서 이제 김정은을 인권 탄압으로 지명하는 그런 부분들. 네네. 북한의 인권 문제, 네. 수감 수용소 문제, 그 다음에, 네. 현재 유엔 제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가 네. 핵경제 병진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분명히 당신들이 북한 주민들이 네. 이 고통을 겪는 바로 원흉이 바로 김정은이다. 이런 네. 부분을 이제 이 학생기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을 하고 네. 또 이제 북한의 가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고용수기가 탈북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든가. 네. 그다음에 김정은 집안의 김정남이 네. 문제. 네. 그다음에 정철이가 이렇게 유럽에 다니면서 네. 에릭 크립턴 네. 광팬이다 이런 얘기 북한 사람이 잘 모르는 것들 네. 이런 것들 전달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진실을 전달하면서 이제 북한 체제를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네. 이 최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의 민경대대가 한 2만 명 되는데 이렇게 휴전사를 네. 따라서 2만 명 정도 민경대대 근무. 이 사람들이 탈북을 일반 국민들을 배출하면은 네. 탈북을 하기 때문에 네. 북한의 최고 엘리트 자제들만 여기다가 모아놨습니다. 당성도 좋고 충성심도 있고.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후방을 가든가 아니면 제대하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3년 동안만 우리 확성기를 들으면 네. 전부 다 하얼리 팬이 되거나 네.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야말로 정권의 이제 옹의 세력일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향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겠다. 지난번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김정은 생모의 여동생 고영숙이 망명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북한 사람들이 안다면 정말 까무러칠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북한이 이제 인권 문제 이제 그동안 살짝만 거론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이제 작심을 한 것 같군요. 인권 제재 안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미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네.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고하면서 김정은부터 해서 김정은 그다음에 김규란 선전선동부장, 네. 그다음에 김원홍 국가안전 보위부장, 네. 이런 사람들을 15명을 딱 적시한 거죠. 조현준 조직도부 제1부부장 이런 네. 인권 탄압에 직접적인 관여한 사람들을 지목을 해서 그걸 이제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동안 이제 했던 얘기를 보면요. 자, 기록을 좀 분명히 남기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자, 인권 담당 차관보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당신의 무엇을 했는지를 남겨놓겠다. 우리가 널 알고 있다. 당신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기대인데요. 네. 실제로 이런 게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네.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대북 심재를 하면서 네. 북한에 전달을 하고 네. 그다음에 당신들이 최고 존엄이라 생각하는 김정은이가 인권 탄압 국제 범죄자로 지목이 됐다라는 자체는 김정은한테 상당한 모욕이고 네. 북한 체제를 흔들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목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거를 네. 대북 방송이나 전단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알리면은 네. 김정은이 굉장히 뼈아파할 것입니다. 자, 뼈아파할 내용, 과연 효과에 대해서 정말 1년, 2년 지나면 그 결과를 저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그 국회에게 주기적으로 북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 보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한 가닥씩의 정보가 북한에 흘러 들어가겠지요. 자, 이철우 위원장이 지난번에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김정은의 체중 얘기를 하면서 병원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그 병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얘기 듣겠습니다.
김정은은 2012년도에 처음 등극했을 때 90kg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20kg가 됐는데 최근에는 130kg로 추정을 한대요. 그래서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잘못 자고 원래 소금하고 폭식 이것 때문에 몸이 많이 성인병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특권청 전용병원인 봉화병원을 재건축하고 있는데 기존 장비를 서방의 첨단 장비로 모두 교체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의약품 이런 게 없어서 허덕이고 있다. 의료 양극화가 심하다. 자, 90kg에서 120, 130으로 늘었다. 저희가 좀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실제로 저도 오늘 영상 보니까 체중이 많이 들었네요. 자, 이정훈 위원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김정일의 모습이고요. 김정은의 모습이 뒤에 보이죠? 네. 네. 저 때만 해도 좀 날씬했죠. 네.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와인하고 치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찌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자, 이 기준을 보자면 100kg 좀 넘어섰을 때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렇게 체중을 늘리는 것,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하고 불면증 때문에 건강에 해친 것 이런 것도 있지만 할아버지랑 좀 비슷하고 싶어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얕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고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있었습니다. 네. 초기에 있어서 뭐 호르몬 제제를 써서 좀 인위적으로 네. 체중을 불렸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살이 찌기 때문에 아마 그 부작용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김정일의 불면증 얘기를 하는데 네. 김정일이도 똑같은 증세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불면증이 있어서 네.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네. 쥐기밥에 토막점을 잤다. 네. 근데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네. 차에서 잠깐 자는 토막점을 잤다면서 이제 네. 그렇게 그 토막점을 자면서 북한 체제를 이렇게 잘 살게 네.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체질이 김정일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체질을 좀 닮았다. 사실 저 장면, 그러니까 이른바 그 헬스클럽이라는 데 김정은이 등장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라 하고 지시하던 저런 장면이거든요. 이제는, 저기 저 4년 전 영상인데요. 저 때는 저런 말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좀 하기 어렵게 될 정도로 체형이 바뀌어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나이는 아직 어립니다만 성인병이라는 거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병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김정은이하고 네. 거의 체질이 같은 사람이 김정남입니다. 김정남. 네, 김정남도 네. 김정은 나이 때 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네. 나이 때 온갖 성인병을 가진 성인병 백화점이었습니다. 아하. 그게 의료 기록이 네. 프랑스 병원에 다 그 기록이 있는데 네. 그 보면은 뭐 온갖 그 성병이 다 있는데 김정일도 거의 같은 체질이고 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복형이니까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성혜림 사이에 낳았지만 역시 김정일의 DNA를 받아서인지 비슷한 체질, 체형, 질병을 갖고 있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잠 못 자는 것도 제 아버지가 같고. 네. 자, 그런데 봉화병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데인가요? 봉화의료원이 이제 대개 보면은 당 부부장급 이상만 가는 차관급 이상만. 차관급 이상만 가는 그 아주 그 고위 간부만 가는 이제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료 장비들은 사실 네. 한국에 있는 의료 장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장비를 계속해서 이제 보강하고 신형 장비가 나오면 그걸 바꾸고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저렇게 고급 장비들 모이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재건축을 지시해서 봉화병원을 현대화했습니다만 올 3월에는 또 설계를 변경할 정도로 사들인 장비만 해도 116억 5천만 원치쯤 된다는 추정이 나올 정도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신령 스키장을 만들 때도 네.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다 뜯어 고쳤고 네. 문수 물놀이장도 자기가 13번을 뜯어 고칩니다. 네. 이 사람이 뭐랄까 어떻게 보면 편집증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뭐랄까 완전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산 장비들도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최신형 장비로 자꾸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독일의 지멘스가 만든 자기 공명 장치도 있고요. 스위스 로쉬가 만든 생화학 분석기 다 뭐 대당에 15억씩 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자, 결국 최고위층을 위한 장비, 결국 투자를 많이 해서 사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의 이런 병원의 존재 자체를 주민들은 모르겠죠. 압니다. 알고 있습니까? 봉화병원은 압니다. 그러니까. 봉화병원은 알지만 이런 것도 사왔는 건 알 수가 없죠. 네. 결국 이것도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결국, 자, 투자가 거의 어디에 드느냐. 결국 그 나라의 투자처를 보면 그 나라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무기 생산, 군수품 생산, 그리고 고위 인사를 위한 치료비,
사치품 이런 것에 돈이 먼저 쓰인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냥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체제가 유지됩니다. 최고 네. 최고위급 간부들이 김정은하고 공동 운명체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세력들이 바로 북한 체제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 체제를 균열시키려면 이 고위 간부들을 분열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위 간부 분열에 대한 방법. 국가정보는 이제 비책을 갖고 하고 있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